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음악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번에 의학적인 죽음에 대한 설명, 그 다음으로 법적으로 본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의학적인 죽음은 심장, 폐, 이 호흡이죠. 호흡, 뇌의 기능이 멈췄을 때 의학적인 죽음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떠나서 법적으로 그럼 죽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죽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억울한 죽음도 있고, 또 잘 살다가 간 죽음도 있고, 하지만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 말이 참 와닿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쭉 법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분류를 해보면은 죽음에 대한 그 사인별 종류가 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 가운데는 굉장히 서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죽음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죽음인지에 대해서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죽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죽음이 자발적인 죽음인지 비자발적인 죽음인지를 구분이 어려워가지고서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애매할 수가 있는 그런 죽음이 꽤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그 죽음에는 자연사, 그러니까 법적인 죽음의 구분에는 자연사, 질병사, 뇌사, 안락사, 자살, 변사, 사회적인 타살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의 그 자연사,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자연사라고 그랬죠. 자연사는 가장 그 이상적인 죽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좋게 말해서 자다가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노화의 마지막 단계로 보면 되는데, 이런 우리가 자연사를 고종명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경우는 드물고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서 완벽한 자연사는 그러니까 자연사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특별한 의학적인 처치 없이 죽는 것으로도 자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환이나 숙환으로 돌아가셨다 하면은 기신이 쇠진해서 물론 이제 먹지 못하고 체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상태에서 자연사를 한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자연사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암 환자도 치료를 하다가 합병증이 폐렴이 발생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 인위적인 수술을 한다든가 이렇지 않고 죽었다면은 그것도 자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우리가 많이 차이를 느끼면서 볼 수가 있는데, 가능한 한 자연사가 되도록 환자도, 그러니까 노환이나 어떤 병이 있어서 죽는 과정도 그 마지막에는 자연사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그나마 이상적인 죽음이 아닐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질병사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그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뭔가 세균이 들어오고 또 어떤 외부적인 그 감염에 의해서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예를 들어서 질병사라는 것은 자연의 공격 이런 형태를 받았을 때 내 인간이 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자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내 몸 자신이 스스로 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 몸에서 스스로 병이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주면서 의학으로서 잘 치료가 안 됨으로써 죽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자연사라고 이제 질병사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보면은 질병은 치료가 뭐 많이 됩니다. 그러나 노화를 따라오는 질병, 그러니까 감기, 뭐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자연 치료가 되죠. 이런 거는 뭐 아니면은 손을 뭐 다쳤어요. 그런 건 자연적인 뭐좀 소독해주고 하면 자연 치료가 되겠죠. 이런 것이 아닌 노화를 따라오는 질병은 아직 치료가 안 되고 있고,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 앞에서 자가면역 질환 설명했지만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죽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질환이라든가 내 몸의 어떤 상태,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질병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만성적인 질환이라든가 이런 이제 치료가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은 많은 비용을, 치료 비용이라든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많은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질병사 중에서 특히 치료가 좀 어려운 것들을 보면은 뭐 표준화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 치료 계속 뭐 의료 기술은 자꾸 나오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때마다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포기 상태에서 결국은 노쇠에 의해서 아니면 그 합병증에서 죽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자연사와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요새 오래 살고 너무 오래 살고 또 오래 그 치료를 기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환자나 노인들을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는, 쇠약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사라는 것은 언급하였던 것처럼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죽음입니다. 근데 의학 발전으로 해서 생명 유지 장치가 발전하니까 뇌 기능은 정지되었는데 신체 기능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불완전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죽음으로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는데, 뇌는 죽었다고 분명히 저기 반응은 이제 그 뇌파는 없어지는데, 이 쉽게 말해서 뇌간이, 그러니까 뇌의 그 이게 뇌사되면은 그 자체도 다 망가졌는데 이상하게 기계를 쓰면은 피가 순환되고 호흡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는 살아납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이제 그러면 죽은 걸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산 걸로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윤리 문제인데, 현재 많은 나라나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내사의 경우 죽음으로 인정하여 이런 경우에는 죽었다 인정을 해서 장기 공여를 하는 걸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사의 문제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안락사입니다. 안락사는 질병의 상태에서 죽음을 막지 못하고 연명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무의미하게 생명이 연장되는 상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지, 이제 저 여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안락사를 크게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우리가 이제 존엄사라고 그러죠. 존엄사.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 안락사는 그 존엄사라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는 현재 인식을 하고 있는데 좀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대부분은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와 같이 취급을 해서 연명치료, 연명치료를 한다 해서 밥 안 먹이고 뭐 물 안 먹이고 물도 안 주고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도움은 주되 약물을 치료한다든가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또 수혈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더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하지 않고 스스로 죽게 하는 자연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안락사는 이와는 조금 대비되게 외부나 그러니까 간섭에 의해서 죽음을 빨리 진행시키는 거죠. 이 문제는 아직 국내에서는 도입도 안 되고 있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국가, 스위스나 이런 나라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는데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고 의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그런 수렴 과정 속에서 이 적극적인 안락사는 이제 새로운 규정을 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그 모습으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기암이나 말기 질환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전혀 그러니까 생각하거나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연명을 하고 있는 경우 과연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들에게 약간의 그 치료에 대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죽음을 선택해서 좀 더 편안하게 죽게 하고 좀 더 적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의 감소 또 불필요한 모든 노력들의 감소를 좀 시키는 것이 더 타당한 건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또 자살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살은 자신의 생명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명에 내 자신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내가 나에게 하는 게 자살입니다. 여기서 그 자살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식도 자살이 될 수 있고 치료 거부 예를 들어서 내가 출혈이 막 되는데 수혈을 거부해요. 이럴 것도 자살의 의미가 되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이제 암묵적인 자살 행위가 있습니다. 그 암묵적인 자살 행위 보면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거를 그냥 방치하고 또 내버려 둠으로써 죽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죽게. 이것도 하나의 암묵적인 자살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투신도 있을 수 있고 독극물 사용, 흉기로 자해를 한다든가 또 목을 매도 교사한다든가 또 물에 빠져서 죽는 익사, 또 가스 요새 많이 하잖아요. 연탄 번개탄을 이용해서 피워서 죽는 그런 가스 중독사 이러한 다양한 그 폭력적인 행사로 죽는 것을 자살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변사라는 게 있어요. 변사는 주로 사고서와 관련이 있는데 변사체가 발견됐다. 그럼 이거는 사고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 변사는 그 사고로 연관돼서 죽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죽음인데 뭐 교통사고, 추락, 뭐 화재에 의해서 가스에 노출돼서 죽는다든가 아니면은 불에 타서 죽는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공장에서 화학가스가 나와서 죽는다든가 뭐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다든가 어디에서 방사선에 피폭되어서 죽는다든가 전기에 의해서 죽는다든가 감전 또 범죄에 의해서 뭐 피살당할 수도 있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물에 빠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죽음으로 이렇게 이제 변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변사가 생기면은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의 법적인 원인 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변사체가 나왔다 하는 얘기는 법적인 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사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역시 자살입니다. 그 변사체가 나왔을 때 이 죽은 사람이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자살에 대한 언급은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워낙 자살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 자살 사망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살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생각을 또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타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적 타살은 이제 우리 가끔 신문지상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택하거나 뭐 치료비가 없어가지고서 적게 치료를 못해가지고서 치료 못하고 집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뭐 왕따라든가 악성 댓글에 상처를 입고 학교나 사회에서 이렇게 막 좀 여기 좀 거부당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외톨이가 되는 그런 경우에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 이런 것도 사회적인 타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타살에는 자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회적인 타살은 여러 가지 또 연관되는 문제들이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의 분류를 보면은 종류도 많지만 구분이 어려워서 크게 법적 관리가 필요 없는 죽음과 법적 관리가 필요한 죽음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눠봅니다. 크게. 그러니까 딱 죽었는데 이것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자연스럽게 뭐 병원에서 진단서만 끊어서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쉽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매우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죽음이 과연 자발적인 죽음인지 비자발적인 죽음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발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의지에, 내 자신에 의해 죽는 것인데 자살도 자발적인 죽음이겠죠. 비자발적인 죽음은 나의 생각, 내가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죽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건 내가 남이 나를 때려가지고서 남이 나를 칼을 찔러서 죽던 이것도 다 이런 건 비자발적인 죽음이 되죠. 그런데 이게 자발적인 죽음과 비자발적인 죽음도 또 막 섞입니다. 어느 그런 경우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뭐 차에 치였어요. 그래 죽었어. 참 이거 애매하죠. 뭐 이런 거 자발적인 죽음과 비자발적인 죽음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 죽여줘 가지고서 하도 죽여주라니까 옆에 가족이 목을 줄여 죽였어요. 그러면 이게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발적인 죽음이냐 비자발적인 죽음이냐 이게 또 섞여 있는 경우죠.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죽음의 분류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 죽음학을 뭐 이렇게 논한다고 해가지고서 교과서적으로 이해하고 뭐 공부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느냐? 이게 절대로 죽음학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죽음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에 맞는 죽음을 이해하고 내 자신에 맞는 죽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결정과 훗날 일어날 죽음을 미리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그런 대안일까 이걸 생각해 하는 것이 죽음학을 통한 죽음 준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위의 죽음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죽음을 봤을 때 가능한 한, 난 저의 입장에서는 자연사를 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그 의료 시스템이 좀 많이 더 이제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너무 좀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심오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죽게 돼야 될 그런 과정이라면은 좀 자연스럽게 자연사의 길을 가도록, 그러니까 병사도 자연사를 길을 가도록 해주고, 또 그 사람 자체가 비록 내가 의지가 그런 걸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죽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무, 또 사람들의 호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볼 때 좀 더 좀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서 접근하고, 그리고 그러한 죽음이 임박해 있는 사람이라든가 나 자신이 또 그렇게 됐을 때도 나 또한 의연하게 볼 수 있는, 어렵겠지만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아간다면은 저희 강좌를 들은 큰 그 보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죽음에 대한 그 분류도 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알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문제로 점점 들어가는 그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그 멋진 삶과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셔가지고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